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어볼 텐데요. 지금 한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걸쳐서 4번으로 이렇게 계획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수업을 할 거고요. 이 수업은 인터넷 그 동영상으로 듣는 학생들도 우리 커리큘럼에 따라서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30분 동안 요 시험을 풀고요. 그리고 10분 쉬고 40분부터 20문제씩 나눠서 2시간 동안 강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수업을 들으시던 아니면 온라인에서 수업을 따라오시던 무조건 풀어봐야 됩니다. 강평만 들으면 그거는 제가 아는 지식이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들을 땐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풀려 그러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본 거보다 조금 낫다 수준이지 우리가 현장에서 20분 이내에 풀면서 80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처음에는 시간 내에 풀지를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연습을 해서 그 시간 내에 풀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1번부터 문제를 쭉 풀어 나가되 모르는 건 어떻게 해라? 과감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라. 그거 붙들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고 집에 와서 답 맞춰 볼 때 너무 후회될 거예요. 와, 뒤에 이런 시험 문제를 내가 읽지도 못하고 찍고 나왔구나.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여러분들이 풀기 쉬운 것부터 골라서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게 실전에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뭐 오지선다형이든 주관식이든 쉬운 거 먼저 잡아서 푸는 겁니다. 주관식도 그냥 문제 번호 달고서 아는 것부터 풀어도 되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기술할 필요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푸세요. 아는 것부터 푼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하나하나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주교재는요. 제 수업에 있어서는 서브노트입니다. 서브노트가 주교재니까 그 서브노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브노트의 페이지를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그 페이지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보충을 하시고 제 교재가 없는 분들도 그 해당하는 내용의 부분에 여러분들이 보충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보죠. 자, 1번 문제요.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에 대한 설명이고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총괄납부 사업자 중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우리 얘는요 총괄납부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여러 협력 의무 중에 납부 또는 마이너스 납부가 환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납부 환급에 대해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퉁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원래 일반적인 총괄납부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자로서 여러 사업장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단위로, 요게 원칙이죠. 사업장 단위로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사업자라 그러면 얘는요 요거 조기환급하고 요거 조기환급 안 하고 얘는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예요? 총괄납부 사업자예요. 그러면 총괄납부 사업자라면 이 총괄납부로 묶은 사업장에 대해서 퉁쳐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괄납부로 묶었는데 여기는 조기환급하고 여기는 조기환급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 총괄납부가 아닌 일반 사업
장단위 원칙을 적용하는 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총괄 조기 환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구분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조기 환급 신고할 수 있지만 총괄 납부 사업자는 이 자기 마음대로 조기 환급을 뽑아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죠. 조기 환급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추가 납부해라. 그러니까 총괄 납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납부 환급만 총괄인 거예요.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하는 거는 총괄 납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각 사업장별로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주된 사업장 관할에서 총괄해가지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죠? 납부 환급만 총괄인 거예요. 말 그대로 총괄 뭐를요? 납부를.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사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결과치가 플러스면 납부고 요 결과치가 마이너스면 얘는 환급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 그래서 부가가치세일 경우에는요. 납부 이꼴 환급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총괄 납부라 그러면 그 내야 될 세금 또는 환급받을 세금을 더하기 빼기해서 주된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뭐 신고하거나 아니면 경정 청구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하거나 수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각 사업장 단위로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자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업장이 하나였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사업장을 하나 또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자가 추가 사업장을 개시할 때부터 총괄 납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그런데 이 20일은 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의 20일이죠. 그래야 그 과세기간부터 총괄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는 거죠. 다음 과세기간부터가 아니라 그 신청한 과세기간부터 하려고 이런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과세기간부터라 그랬으니까 이거 틀렸고요. 4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업장 단위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내가 사업자 단위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 단위를 적용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요때까지 사업자 단위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아니라 개시 20일 전까지죠. 그죠? 요 용어 구분 하실 수 있죠. 그죠? 요게 과세기간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요때부터는 사업 자단위로 갈 거예요. 요 이전에는 사업 장단위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과세기간 이후부터 자단위로 하고 싶어요. 우리 문제에서는 그러면 사업 자단위로 신청을 요때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라. 그러니까 21일이 요 시점이라 그러면 요때까지 신청을 해라. 요런 얘기고요. 그러나 세법 규정은 어떻습니까? 과세기간 개시 20일입니다. 요 전까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요까지. 그래서 개념이 그렇습니다. 요때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이때부터 20일 이내 요때까지 신청하는 게 아니다. 용어 주의하시고 그래서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아니라 개시 20일 전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기부터 내가 2기 7월 1일부터
사업자 단위로 가겠다 그러면 요 20일 전까지니까 6월 11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6월 10일까지인가요? 6월 10일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중 일부 사업장만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총괄 납부일 경우에는요, 일부 사업장만 선택해서 묶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총괄 납부 설명하면서 사업장이 1, 2, 3, 4, 4개인 갑돌이가 1, 2번만 묶어가지고 총괄 납부 신청했죠. 총괄 납부는 몇 개 선택해서 그것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적용했다 그러면 납부 환급은 묶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묶었는데 요것만 또는 요것만 조기 환급 못한다는 게 1번 얘기고, 그런데 사업자 단위는 뭐예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인 갑돌이 기준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다 묶어야 됩니다. 사업자 단위는. 그래서 총괄 납부는 할 수 있지만 사업자 단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자, 페이지를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21페이지에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비교표가 있고요. 서브노트 기준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얘기는 특히 얘는 135페이지 동그라미 3번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요. 납세 의무자에 대한 건데 요거 신탁 재산과 관련된 납세 의무 규정을 문제화 시킨 겁니다. 자, 우리 교재는 12페이지에 있고요. 12페이지. 자, 납세 의무자가 서로 다른 거요. 원래 신탁재산과 관련된 신탁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였더라?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였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요 예외 규정과 관련된 문제가 주된 문제예요. 자, 어떨 때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까? 1번 위탁자 지위 이전을 했는데 그게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의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용역을 누구 명의로?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위탁자 지시를 받아서 위탁자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용역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상에 있는 기준 중에 동그라미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수탁자가 도정법이나 또는 빈소법과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얘가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사업 대행자 역할만 하는 경우입니다.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재산을 수탁받아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수탁자가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비 조달 의무입니다. 그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수탁자가. 그러면 수탁자는 주된 어떤 그 용역을 제공하거나 주된 사업을 사업을 하는 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주된 조달 의무를 하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다만 도정법이나 빈소법상에 얘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대행자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누가 사업 시행자라고요? 수탁자가 사업 시행자라고. 그러면
얘는요, 사업 대행자 심부름꾼이 아니라 조달 의무는 하지 않지만 얘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애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나머지는 다 위탁자인데 3번만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요, 신탁재산과 관련된 납세 의무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장난, 용어 정리 이런 거 주의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우리 교재 1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요거는 아마 각주에 있을 겁니다. 각주에 얘네들은. 그래서 각주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3번도 요것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이 좀 완전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 모를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답을 알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 사업자가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우발적 일시적으로죠. 그죠?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이건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가치세 납세 의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까? 아니요. 얘 용역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가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재화는 뭐를 따른다? 속지주의를 따른다. 그리고 용역은요, 용역은 속인주의를 따라요. 그래서 재화의 경우에는 납세 그 과세권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 속지주의, 그러니까 어느 땅에서, 어느 나라 땅에서 재화가 이동됐느냐, 공급됐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서 재화가 공급됐으면 우리나라가 과세권 행사, 외국에서 재화가 공급됐으면 그 공급된 외국에서 과세권 행사, 이게 원칙이에요. 용역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자의, 여기서 이는 사업장을 얘기합니다. 그 사업자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가 어디냐, 사업장이 어디냐를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아무리 용역을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용역을 공급했다 그래도 그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가 과세권 행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영세율 중에 국외 제공 용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외 제공 용역이라는 거는 외국 땅에서 용역을 제공하기만 하면 영세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세권을 우리나라가 행사하는데 다만 세율은요, 0%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사업자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느냐는 국에서 용역을 공급합니까?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인데 납세 의무가 있는데 세율이 영세율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용역은 틀렸고요. 원칙적으로 재화는 속지주의를 따지니까 제가 계속 원칙적인 얘기를 계속하죠.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얘는 과세권 행사 못합니다. 납세 의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무역 방식 등의 수출 있죠. 얘는요, 우리나라 땅에서 거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외국인도 수출 뭐 이런 거.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과세권 행사하면서 세율은 뭐다? 영세율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이거 기출문제도 몇 번 나왔죠. 새마을금고는 무슨 법이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다. 무슨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보험업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면세 사업자가 아니에요. 금융보험업으로 봐서 면세를 적용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새마을금고가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 그러면 납세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면세입니다. 이게 부수재와 용역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된 사업이 은행이기 때문에 면세잖아. 그러면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도 면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다? 면세 대상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새마을금고가 공급하는 거다. 그럼 얘는 과세사업자잖아요.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용역 공급하면 면세. 그러나 얘는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다 그랬으니까 과세. 외울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4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형식적인 거 의미 없죠.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적 끝났죠. 이거는 떠다니는 우리나라 영토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인 항공기 선박은 어디를 돌아다녀도 우리나라 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요. 2번이 정답이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설명요. 우리 총칙에서 늘 나오는 문제죠. 사업장에 대한 거.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업장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도 신고 납부 안 했겠죠. 사업장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들어가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시키고 그 다음에 결정경정해가지고 추징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장, 이런 사업자들의 사업장은 어디가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무조사 들어갈 때, 즉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때 그 사람의 주소 거소가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세무조사 들어가는 그 시점, 세무조사를 세법적인 용어로 결정경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할 당시 그 사람의 주소 거소, 여기가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네요. 두 번째,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신탁재산이 등기대상 재산이라 그러면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총괄장소, 여기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우리가 등기하는 게 있고 등기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등기하는 게 있고 등기 안 하고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등록하면 뭐 등록할 때 등록지상 소재지, 등록부상 소재지가 되겠죠. 그죠? 자동차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등기 대상이에요? 등록 대상이에요? 등록 대상이죠. 자동차 등록증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은 어떻습니까? 등기 대상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요금 통합 청구 방법.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죠? 통합이 키포인트라 그랬죠. 통합 청구 방식일 때는 총괄 장소다. 그죠? 우리 통신요금 어떻게 요즘에 통합하고 있죠? 뭐 인터넷 요금하고 핸드폰 요금하고 묶어가지고 결합상품 해가지고 어느 한 군데에서 고지서를 같이 보내죠. 그게 통합 청구 방식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업무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국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재화를 판매합니다. 키워드가 뭐예요? 오픈마켓을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거래할 때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나라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해당 오픈마켓은 비거주자의 사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는 얘가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얘의 사업장이 고지대상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비거주자는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사업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 맞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오픈마켓이 해당 오픈마켓이 그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수입하는 자의 주소고소지예요? 아니죠. 수입하는 자의 주소고소지가 수입자의 납세지가 아니라 수입 신고하는 무슨 소재지? 세관 소재지. 그죠? 수입 신고하는 세관 소재지가 납세지지 수입자의 주소고소지가 납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자, 우리 페이지 조금 연결을 할까요? 얘가 페이지 20페이지의 기타란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그 교재 20페이지의 기타란에 있는 그 납세지도 중요합니다. 요것 말고 나머지 부분도 잘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죠. 수입과 관련된 거, 수출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꽃표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죠. 공급 시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공급 시기에 대해서 강조한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문제화 시킨 건데, 자, 1번부터 보죠. 옳은 거 고르는 문제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래요. 이거 가공, 용역의 제공입니까? 재화의 공급입니까? 뭘로 본다고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간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재화의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니까 가공하고는 아무 의미 없죠. 관계 없죠. 그 가공 완료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죠. 만약에 이게 가공 용역이라 그러면 가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재화의 공급이라며. 그러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돼야 되는 거죠. 말장난 주의하시고. 자, 얘 장기 할부 판매하고 그리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이거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그다음에 얘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예요? 중간 지급 조건부죠. 중간 지급 조건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라 그랬는데, 자, 완성도부터 보죠. 완성도나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는 원래는요, 원칙적인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날 이후에 도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로 당겨진다 그랬죠. 그래서 재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날 이후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게 도래를 하면, 원칙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지만 완성도나 중간 지급 조건부는 재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공급 시기가 당겨진다.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혼동해서 장기 할부 판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장기 할부 판매는 무조건 뭐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래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당겨지는 게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예요.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얘가 맞죠? 자,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해요. 영세율 적용이지만 이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죠. 수출이 아니니까. 선적 기저일은 일반적인 수출일 때 공급 시기잖아요. 근데 내국 신용장은 국내 사업자 간에 수출할 재화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할 때가 실질적인 공급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고요. 자, 6번으로 가서 요 6번 문제도 조금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연습이니까요. 제가 우리 전범위 모의고사 횟수를 4회로 줄였거든요. 일부러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서브노트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출제 가능한 예상 문제까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는 충분히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그 기출문제집에 있는 기출문제하고 예상 문제만 여러분들이 90% 이상 소화를 하면 그러면 현장에서 90점 이상 나옵니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펴볼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풀이를 7회, 8회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죠. 그죠? 다른 거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다시 한번 검토하거나 우리 수업 시간에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들을 문제화 시킨 게 딱 4회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하면 더 이상 볼 거 없다.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은 2배, 3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1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을 받으면서 판매 목적 타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간주 공급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을 받거나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을 받으면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죠. 제외하죠. 다만 또 다른 예외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얘가 타사업장 반출하면서 뭐를 발행해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 예외에 다시 예외가 적용돼서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다시 보죠. 자, 요거 교재 어디에 있냐면 82페이지 핵심 정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다가 막 이렇게 거꾸로 가고 막 이렇게 그린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8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맞다는 거죠. 이거는. 두 번째,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데 다만 무상으로 배포해야지 유상으로 배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라 실제 공급인 거예요. 돈 받으면서 팔았으니까 유상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얘는 실제 공급인 거예요. 간주 공급이 아니라 얘는 실제 공급입니다. 유상이니까. 3번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그 밖의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낮은 대가를 받은 게 이거 뭡니까? 개인적 공급이죠. 개인적 공급은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4번 사업자가 사용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기 생산 취득재화 무상 공급해요. 자, 얘는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례와 연관된 문제인데요.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에 뭐 사용인의 생일이거나 아니면 창립기념일이거나 설날, 추석 이런 때나 또 아니면 경조사와 관련해서 각각의 경우에 얼마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면 10만 원. 10만 원 상당의 재화까지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만약에 1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은 공급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20만 원이니까 10만 원만큼은 재화의 공급, 개인적 공급이 되는 겁니다. 5번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서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죠. 대가를 받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죠. 요 내용은 우리 32페이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서 재화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문제네요. 자, 재화의 수입이라는 건 뭐죠?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거. 요게 재화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 물품을 들여오기만 하면 재화의 수입이거든요. 자, 1번 재화의 수입은 외국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말로 설명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보세구역을 보세구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요게 우리나라 국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세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화가 보세구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보세구역으로 들어올 때는 이건 아무런 거래가 아니고 보세구역에서 빠져나갈 때 요때가 재화의 수입인 거죠. 요때.
요때가. 그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구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수입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틀렸죠. 그죠?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에 다른 국내로 반입하는 거. 요게 수입이죠.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수출 신고가 수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출을 했다가 외국 물품이 돼서 다시 들어오면 이게 외국 물품이니까 수입인 거죠. 그런데 수출하는 물품이 외국 물품이 되는 요 경계선이 뭐다? 선적일이다. 그죠? 그래서 선적되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아직 외국 물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물품인 거예요. 그래서 국내 물품을 반입할 때는 재화의 수입이 아니죠. 그냥 재화의 공급입니다. 3번,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바깥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면, 공급 시기는 언제라 그랬어요? 수입이라고 얘기하고 공급 시기를 물어보면 수입신고 수리일이라 그랬죠. 그런데 재화의 인도일이 공급 시기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4번,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것. 그렇죠. 자,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럴 때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 국내 물품이 되는 요 시점은 언제입니까? 수입신고 수리일이에요.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는 외국 물품, 수입신고 수리가 되면 국내 물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니까 이건 외국 물품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외국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거 재화의 수입이네요. 그래서 얘가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외국 선박에 의해서 외국 선박 떠다니는 그 외국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히는 건 다 뭡니까? 외국 물품이죠. 그래서 그거를 국내에 반입하는 거 재화의 수입인데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죠? 자, 8번.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거요. 공동사업자 출자를 할 때 현물 출자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요게 정답이네요. 현물 출자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니까. 그 다음에 2번은 키워드가 뭐예요?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입니다. 발주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죠. 세 번째는 사업장별로 포괄 양수도를 한 겁니다. 사업상의 사업장에 대한 포괄 양도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탁재산과 관련해서 수탁자가 변경돼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아니면 신탁계약을 통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계약이 끝나서 다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될 때 다 뭡니까? 재화의 공급 아니에요. 형식적인 이전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키워드가 뭐예요? 재화 용역의 공급 없이입니다. 대가관계가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9번 문제. 공급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선발급 세금계산서 규정이 요게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46페이지죠. 공급 시기와 선발급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문제죠. 공급 시기가 서로 다른 거, 자, 선발급 세금 계산서 규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선발급 세금 계산서 규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뭐를 먼저 체크하라 그랬습니까? 전 세금 계산서 발급, 그죠? 이게 선발급입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일부를 받고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한 요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한 때가. 두 번째, 자, 그 대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급 시기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며칠 이내 대가 받으면 7일 이내 받으면, 그러면 요 세금 계산서 발급한 때가 요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일 이내 대가를 못 받더라도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게 뭡니까? 3번, 4번이죠. 그죠? 그래서 공급 시기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합니다. 공급 시기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요 세금 계산서 발급한 때가 요게 공급 시기가 됩니다. 요게 공급 시기가 됩니다. 자, 둘 중 하나라 그랬죠. 자, 먼저 3번을 보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7일 이내에 대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7일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동일한 과세기간 이내이라면,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먼저 발급했어요. 공급 시기 되기 전에. 그런데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한 그 과세기간에 원래 공급 시기가 도래를 한다면,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3-1번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도래하면 공급 시기를 이렇게 보는 건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내라 그랬죠. 그죠? 과세기간 이내지 확정신고 이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로한도 중요하죠. 만약에 조기환급이라면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급 시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말장난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 이내에 도래해야 되는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내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4번 3-2죠. 7일 이내에 대가를 못 받더라도 계약서, 약정서 작성하고 두 기간 이내의 기간이 두 사이에 대금 청구 시기, 지급 시기를 여기 약정서에 기재하고 요 둘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면 그러면 선발급 인정하겠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뭡니까? 실무 사례를 적용해 준 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로서 어떤 경우 장기 할부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선발급 인정하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이 문제 중요합니다. 꼭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서, 자, 얘는 우리 교재 54페이지에 있는 규정인데요.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영세율 규정인데 그 중에 이제 용역의 경우에는요, 세법에 규정된 업종에 한해서만 영세율 적용. 세법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면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규정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걸 고르라는 문제예요. 자, 보니까 영세율 적용되는 거, 자, 업종을 한번 골라볼까요? 유형재산 임대업, 유형재산, 부동산 뭐 이런 거 임대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무형재산권 임대업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죠. 그 다음에 보세구역 내 보관창고 영세율 적용, 통신업 영세율 적용, 상품중개 영세율 적용, 도매업 없죠? 그죠? 전자상거래 소매업 있나요? 소매업, 전자상거래, 도매업 다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이죠. 그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에요. 소매중개와 소매업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얘가 정답이다. 11번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요. 영세율 적용할 때 비거주자 외국법인일 때는요, 상호면세주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상호면세주의가 뭔데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내국법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영세율과 동일하게 이렇게 면세를 해주면 우리도 적용한다. 이게 상호면세주의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외국 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서하여 자기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중국 관광객 예를 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국 항행 용역의 부수 용역으로 봐서 영세율 적용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앞에 10번 문제에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영세율, 그죠? 재화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용역은요, 아까 우리가 업종 구분한 것처럼 열거된, 영세율로 열거된 업종일 때만 영세율이죠. 자, 그럴 때 국내 사업장이 없는 기본 조건이요,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재화용역을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비거주자일 때는요, 비거주자에는 우리나라에 거소를 둔 개인이나 아니면 외교 공간에
일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군대, 국제연합군이나 미 합중국 군대 등 군대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군무원 얘네는 제외합니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요 문제가 한 2년 전에 세무직 공무원 문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요. 요게 교재 우리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54페이지. 그래서 3번에 괄호 있는 내용이 틀려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 4번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그러니까 면세하고 영세율하고 동시 적용될 때는 면세 우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세 포기 신고를 해야 영세율 적용받는 겁니다. 포기를 할 때, 면세 포기를 할 때 어때요? 과세관청 승인 필요 없죠. 그냥 포기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서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면 이거 영세율이죠. 그런데 영세율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는 이거 10%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요걸 우선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과세로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영세율인데 얘가 그걸 모르고 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러면 과세로 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자, 12번.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자, 국방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 존속, 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음 숙기죠. 그죠? 자, 이거 어디에서, 우리 앞글자 따서 이거 정리를 한 건데,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이라고 하더라도, 볼스, 도부, 소음, 숙기에 해당하면 얘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과세입니다. 다만 얘네들한테 소음, 숙기를 제공할 때는 다시 면세를 적용하죠. 여기 기는요,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골프 연습장은 제외합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음, 숙기를 얘네들 군무원, 군인 뭐 이런 애들한테 또는 그 가족한테 제공할 때는 역시 면세를 적용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옳은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겸용주택 임대의 경우에 주택 연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연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같으면은 아니죠. 클 때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죠? 3번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용역 중 애완견 진료 용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용역. 자,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용역, 얘는 부가치세 면제입니다. 그리고 애완견 진료 용역은 부가치세 과세인데, 근데 이게 세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애완견 진료 용역도 작년 10월 말부터는 면세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개정세법 시간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의 법 규정을 가지면 요거 틀린 거죠. 그죠? 반려동물 진료 용역 요거 면세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근데 뭐 미용하거나 이런 거는 과세겠죠. 그죠? 진료 치료일 때 반려동물. 그래서 세법 규정을 보면 그 진료 치료에 해당하는 그 의료 용역이 뭔지 쭉 나옵니다. 뭐 고관절 어쩌고 저쩌고 되게 복잡하게 뭐 허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면세로 바뀌었다. 10월 말 기준으로 바뀐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그냥 말로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현재 애완견 진료 용역은 과세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개정세법 설명을 할 때 그때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리 할 필요 없습니다. 개정된 거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면제 못 받는다. 아니죠. 면세 포기와 재적용은 날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3년이 되는 날까지죠.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유예를 적용하는 겁니다.
과세기간이 아니라 날날 기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데친 채소류, 김치 뭐 이런 것들은 단순 가공식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얘네 과세면세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포장 상태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단순 가공식품은 얘는 포장 상태를 가지고 처음부터 독립된 단위로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는 거, 요거는 과세입니다. 운반 편의를 위해서 포장하는 건 면세지만,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이 두 개네요, 그죠? 얘는 요것도 맞는 거예요. 답이 두 개입니다. 69페이지하고 61페이지. 자, 요거 61페이지 참고하시고 얘는 69페이지 참고하시고. 그래서 데친 채소류 얘네들은 단순 독립된 과로 과세한다. 그렇죠.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요게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게 바뀐 법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전에는 데친 채소류는 무조건 면세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문제를 낼 때 개정된 거를 생각해 가지고 요걸 한 것 같습니다. 요거 답으로 체크하세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이 수입제와 중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 요거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건데 요게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68페이지요. 여러분들 교재 만약에 그 서브노트 제 거 가지고 있으면 68페이지를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수입제와의 면세 규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눈으로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입제와의 면세 규정 교재를 한번 보시고, 이 수입제와의 면세 규정 중에 우리 정답은 5번이 정답이거든요. 5번이. 요게 정답인데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이 종교 자선 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기증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거는 경감 비율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면되는 게 면세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요거를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그 단서 조항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입제화 중에 이사, 이민, 상속, 그리고 뭐 우송, 별송 물품, 얘는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소액 물품이나 지금 우리 답으로 체크한 이 종교의식, 이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그런 재화나 아니면 견본품, 광고용 물품, 박람회 출품되는 거, 무상으로 수입되는 거, 그리고 조약 등에 의해서 관세가 면제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관세가 면제되는 거, 경감 감면이 아니라 면세되는 거, 면제되는 거, 요 면제되는 단서 조건으로 수입제화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는 거고, 그 감면되면서 경감 비율 적용되는 거는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후 다시 수입, 수입 후 다시 수출, 그리고 학술 연구단체 등의 뭐 과학용, 뭐 교육용, 문화용으로 이렇게 기증되는 거, 이런 부분만 감면되면서 경감 비율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도 여러분들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요 문제를 출제한 거고요. 요거 수입제와의 면세 규정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이때는 이제 면세 공급가액 포함하죠. 그래서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입니다. 법인은 뭐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자를 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발급하는 거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 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해에 다음에 2기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에 1기 과세기간까지 1년이 아니라 다음에 2기 과세기간부터 쭉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한 번 이렇게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1억 원 미달하더라도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부분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공급계약의 해제, 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발급을 안 했어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을 때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합니다. 4번. 거래처별로 1여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해서 재화용역의 공급일에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월합계 세금계산서라 그러죠. 그죠? 후발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그래서 이게 10일이 일요일이다 그러면 11일까지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여기 해당 월의 말일자 여기로 들어가면 틀리다. 무슨 얘기냐면 1월 달이 31일까지 있죠. 그래서 31일 날을 작성연월일로 해서 1월 31일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려고 그랬더니 이때가 일요일이야. 그러면 자동연장이네. 2월 1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일자로 쓸 때는 이게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그냥 말일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괄호 안에 단서가 말일자 뒤에 붙으면 이건 틀리다. 그거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한다? 세관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그리고 만약에 부가치세 납부유예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면 그 납부유예를 표시해가지고 발행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납부유예 되는 때도 세관장이 수입하는 자한테 발행하는 겁니다. 납부유예 적용된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예하는 거 아닙니다. 발행은 무조건 하면서 납부유예 됐다는 걸 세금계산서에 표시하면 되는 거죠. 자, 15번인가요? 15번. 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사례도 요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절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정리하라 그랬죠? 일단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기억하고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정리하라 그랬죠. 그죠?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계약의 해지입니다. 자, 해지, 계약의 해제,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환입. 얘는요. 이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적어서 수정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는 검정색 글씨, 마이너스는 빨간색 글씨 이렇게 하는 게 수정하는 방법이죠. 그죠? 음의 표시도 이거 마이너스라는 의미니까 빨간색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됐을 때 이때도 환입된 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해서 수정하면 되겠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처음 작성한 작성연월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2번이죠. 10%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공급시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됐습니다. 그러면 영세율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0%짜리 지우고 0%짜리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짜리 지울 때 작성연월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국신용장이 발급된 날이 아니라 처음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 작성일을 적는 겁니다.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작성일로 적고 내국신용장 발급된 날을 비고란에 적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발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차고와 차고 외의
사유로 착오로 잘못 발행하거나 부실기재하거나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을 경우가 있는데 둘 차이는 뭐냐? 착오로 잘못 발행했을 때는 수정 기한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 착오 외로 잘못 발행했을 때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쳐야 된다. 요게 차이라 그랬죠. 고치는 방법은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연회를 적어서 마이너스로 발행을 하면 됩니다. 그죠? 착오로 이중 발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에 2장을 발급했어요. 그러면 한 장 없애면 되죠? 한 장 빨간색으로 없애면 됩니다. 마이너스로 없애면 돼요. 작성연월일은요. 처음 발급한 그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 사유와 그리고 수정 발급 방법을 정리를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79페이지요. 79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했어요. 그러면 거래의 일방이 거래 상대방 중에 일방이 폐업한 거잖아요. 폐업했다는 건 뭡니까?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요, 얘는 실제 임대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부담한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죠? 얘가 정답이네요. 옳지 않은 거. 3번,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업자, 리스회사라 그랬죠. 시설대업자로부터 시설을 빌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시설은 누가 공급을 합니까? 국내 물품이라 그러면 공급자가, 수입 물품이라 그러면 세관장이 납세 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할 수 있다고요? 공급자나 세관장이 발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 우리 교재에 78페이지 네모 8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78페이지 네모 8번에 있는 내용이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8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 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한 날로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요게 이제 세법상의 마지막 과세기간 폐업일이죠. 합병의 경우에 폐업일입니다. 그런데 합병을 이거 합병을 한 날이죠. 그래서 실제 합병을 한 날로부터 폐업일까지 요 사이에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거래가 일어났을 때 공급이나 또는 공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이 개의 이름으로 없어지는 피합병 법인 대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하는 법인이 이 피합병 법인 대신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다 그랬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11번에 있죠. 78페이지 1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네모 8번이 아니라 동그라미 8번. 5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하면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다시 안 하죠. 이중공제 우려가 있어서 발급 금지로 막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인가요?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자, 이제 계산 문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3문제 정도 냈나요?
과세표준 쪽에서는 두 문제 정도 계산 문제를 반영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건데, 보시면, 외상 판매입니다. 재화의 외상 판매일 때는, 그 공급 시기가 언제죠? 인도 시점이죠. 인도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24년 1기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1기 1월부터 6월까지죠. 그래서 공급 시기가 2월이니까 300만 원 요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근데 대가를 언제 받기로 했습니까? 7월 25일 날 받기로 했죠. 그러니까 공급 시기 요거는 2기입니다. 1기하고 관계없고, 장기 할부 판매 요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인데 대가 언제 받았습니까? 7월 25일 날 받았네요. 그러니까 2기죠.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대가를 받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 번째 자료는 공급 시기 되기 전에 대가를 받으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은 때가 세금 계산서 발급한 때고, 세금 계산서 발급 선발급으로 공급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 대가 수취한 게 1월이에요. 이때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시기 600만 원 요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하면 900만 원인가요? 900만 원. 18번. 자, 이 문제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건 그냥 주워먹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거래를 누구하고 한 거예요? 특수관계인하고 한 거예요. 그럴 때 과세표준을 계산하랍니다. 자,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면 시가. 용역일 때는요, 무상일 때는 과세 대상 아니고, 만약에 저가로 공급했을 때는 시가. 그죠?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데,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했을 때만 시가로 보는 거죠. 그 규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례형으로 만든 건데, 자, 컨설팅 용역 무상이에요. 무상 제공하는 거, 요거는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상표권 A를 대여했습니다. 대여?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네요. 빌려준 거니까. 근데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2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저가로 공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무상으로 매각했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무상 매각? 이거 재화의 공급이잖아요. 그죠? 재화의 공급인데 무상이니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700만 원이 이게 정답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 간주 공급 규정과 부당의 계산부인 규정이 이게 충돌할 때 이거 3번과 같은 내용이죠. 예를 보면요. 지금 소형 승용차인데 취득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어요.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간주 공급 규정이죠. 그런데 이 간주 공급 규정과 특수관계인과 재화를 공급하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부당의 계산부인 규정이거든요. 자, 요 문제 3번을 다시 보면 얘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500만 원짜리를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부당의 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잖아요. 특수관계인에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충될 경우에는 부당의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게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겁니다. 19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옳지 않은 거. 재활용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은 금액. 공급한 자가 할인해 준 금액이 아니고 공급받은 자가 할인받은 금액. 공급한 자가 지급한 장려금이 아니고 공급받은 자가 지급받은 장려금이에요. 이건 대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지급한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공급한 자가 지급한 장려금이 아니라 공급받은 사업자가 지급받은 장려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을 주문해서 시켜 먹으면서 포도송이 다 붙였다고 10,000원도 받은 거야. 그러면 이건 대가관계가 없는 돈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과세표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공급자가 지급한 장려금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자, 2번 키워드가 뭐예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 체납한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기부 체납된 가액이 공급가액인데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제외해야 되겠죠. 4번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전부 일부를 결제받았어요. 그 경우에는 결제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간주공급 대상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공급했어요. 이거 부당이계산부 인규정하고 똑같이 적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대가의 일부로 받았다는 게 키워드죠. 대가의 일부가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겁니다. 자, 20번 대손세액공제 문제인데 이 대손세액공제는 우리 교재 9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되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 대손세액 금액을 계산할 때 그 공제 대상이 되는 대손세액은요. 대손 금액에다가 이 대손 금액은 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110분의 10을 곱해가지고 대손세액을 계산해내야 되겠죠. 그죠? 이건 부가치세 포함된 금액일 테니까 10%가 아닙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범위는 재활용력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법정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0년이 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간까지죠. 그죠? 3번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 전환을 했어요. 그럴 때 대손금액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습니까? 출제 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하고 그리고 출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라 그랬죠. 이거 말장난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재활용력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거죠. 그죠? 뺄 수 있는 겁니다. 가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대손이 됐다 이거죠. 그럴 때는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냈으니까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거죠. 5번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 사유별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하므로 예정 신고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대손세액 공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간이가세자는 대손세액 공제 적용 못하고 또 적용 안 되는 게 뭐 있다 그랬죠? 의제매입세액 공제. 그죠?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손세액 공제. 이거 적용 안 됩니다. 간이가세자는. 자, 20번까지 풀었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2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